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강인의 이적설이 뜨겁습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부터 여러 구단들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마요르카와의 결별이 유력한 가운데 이강인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4팀을 살펴보고 그 4팀이 어떤 전술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강인은 어떤 역할을 뛸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스톤 빌라입니다. 이번 시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지휘복을 잡으면서 빌라는 팀 짜임새가 갖춰졌습니다. 현재 7위까지 올라가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인데요. 그렇다면 빌라는 이강인에게 어울리는 팀일까요? 기본적으로 에메리 감독은 4-2-3-1 혹은 4-4-2를 선호합니다. 에메리가 축구의 가장 큰 특징은 측면에 중앙 지형적인 윙어를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빌라는 4-2-3-1, 4-4-2와 같이 측면 윙어를 중용하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위 지표에서 보이듯 중앙 공격이 무려 66%를 차지할 만큼 중앙에서 많은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메리 감독은 속도와 돌파에 강점이 있는 선수보다는 측면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와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를 선호합니다. 비아레알에 있을 당시에도 로셀소, 코클렌 같은 중앙 지향적인 윙어를 기용했었죠. 빌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빌라는 포메이션과 상관없이 주로 좌우에 존 맥킨과 제이콥 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레온 베일리와 에밀리아노 부엔디아가 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4-2-3-1 포메이션에서 윙어의 중앙 활용이 더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왼발잡이인 맥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에는 더 많은 패스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직선적인 움직임이 좋은 오른쪽 필백인 애슐리 형이 높은 위치로 전진해 측면 숫자를 유지해줍니다. 이는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왼발로 패스나 슈팅을 누르는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오른쪽에 위치할 때도 에메리 감독이 윙어에게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강인은 확실히 빌라 축구에 잘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로 예상되는 맥킨과 램지와의 주전 경쟁은 어떨까요? 지금으로서는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측 윙어일 경우 맥킨보다 이강인은 왼발 킥력 그리고 기동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맥킨보다 확실한 왼발 킥력에서 나오는 창의성으로 올리 와킨스를 도울 수도 있고 기동력 면에서도 앞서기에 우측에서는 맥킨보다 중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의 경우 램지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램지와 이강인은 확실히 상반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지가 직선적인 보름방과 순간적인 박스 침투로 득점을 노리는 유형이라면 이강인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와 플레이 메이킹을 해주는 스타일이죠. 따라서 에메리 감독은 조금 더 쉬운 상대와 경기할 때는 램지, 그리고 중원에서의 타이트한 압박과 경기 운영이 필요한 빅매치일 경우에는 이강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램지를 왼쪽에 두고 중앙 공격 평문 미드필더로 부엔디아 대신 이강인을 넣는 선택지도 가능하죠. 정리하자면 이강인은 포메이션과 상관없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공격 작업을 중시하는 빌라의 성향에 딱 들어맞으며 주전 경쟁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빠른 공수 전환과 정방위적인 움직임이 특징인 팀이죠. 이강인이 윙포워드로 기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션 롱스태프와 조일록이 뛰고 있는 메짤라 자리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강인의 경쟁력은 충분하나 이강인이 맡게 될 역할이 선수에게 잘 어울리는지는 지켜봐야 한다입니다. 먼저 롱스태프와 윌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팀에 기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롱스태프가 맡은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빌드업을 보좌하고 공격할 때는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로 올라가며 수비 전환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기마랑이스를 도와 빌드업에 관여하는 건 이강인이 롱스태프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문제는 롱스태프가 뉴캐슬 빌드업에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죠. 뉴캐슬은 빌드업을 시작할 때 우측에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롱스태프의 역할은 기마랑이스와 키어런 트리피어를 보좌하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롱스태프는 빌드업에 관여하기보다는 미겔 알미론과 제이콥 머피가 측면으로 빠지거나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하프스페이스 공간 침투에 더 집중합니다. 윙포워드나 트리피어가 측면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페널티 박스로 이동하죠. 하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부각될 때가 많습니다. 맡은 역할에 비해 공격 포인트 생산력도 떨어지죠. 롱스태프한테 생기는 아쉬움 때문에 뉴캐슬이 맥토미니를 원한다는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맥토미니가 맨유에서는 못한다고 해도 페널티 박스에서의 경쟁력이 있고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비 전환에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죠. 이강인이 오프더블 움직임과 수비력이 좋아졌지만 이러한 역할에서는 빛을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수 본인이 볼을 더 많이 만지고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게 이강인의 스타일이니까요. 반대편에 있는 윌록의 역할은 더 볼을 만지기가 힘듭니다. 윌록은 미드필더로 출전하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움직이는 윙어에 가깝습니다. 조엘링턴이 중원에 가담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마다 윌록은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 공간을 향해 움직이죠. 빌드업에 가담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볼을 받는 것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이강인의 번뜩이 힘을 생각하면 충분히 잘 적응하겠지만 윌록의 역할 또한 이강인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시즌 뉴캐슬이 어떤 이적 시장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강인이 뛸 만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뉴캐슬의 부족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한다면 4-3-3이 아닌 4-2-3-1 포메이션으로의 변화를 꾀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뉴캐슬이 부족한 것 중 하나는 이선 중앙에서의 창의성이기 때문이죠. 뉴캐슬이 이강인뿐만 아니라 제임스 메딘슨까지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건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기마랑이스와 영입된 수비형 미드필더가 3선에 위치하고 이강인이 그 앞에 위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선 중앙이라면 이강인이 언제든지 빛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4-4-2가 아닌 3-5-2 포메이션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줍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전반기에 지속된 저조한 공격력 문제를 위해 전술 변화를 선택했는데요. 여전히 수비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아틀레티코지만 그리즈만의 영역을 극대화시키면서 상대 공간을 갉아먹는 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로 이적한다면 이강인은 5-3-2 포메이션에서 3의 좌우 미드필더를 맡게 될 겁니다. 현재 주전으로는 토마 르마, 마르코스 요렌테, 로드리고 데폴이 뛰고 있는 포지션이죠. 우측 미드필더로 뛰는 요렌테의 입지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르마와 데폴이라면 현재 이강인이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을 원하는 것일까요? 현재 아틀레티코의 본체는 그리즈만입니다. 그리즈만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팀의 경기력 차이가 극심할 정도로 나타나죠. 그리즈만은 투톱의 한자리에 나오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팀의 전체적인 경기를 조율합니다. 이렇게 그리즈만 중심의 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측면에서 공격이 주로 전개되는데 측면 공격은 좌우로 윙백이 전담하고 좌우 미드필더는 하프 스페이스 주변 공간에 위치합니다. 윙백과 미드필더만으로 측면 공격이 가능해지면 그리즈만이 더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르마나 데폴의 공격 파괴력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나마 요렌테는 스피드와 신체 능력을 통해 전진하면서 공격을 이끌어주지만 데폴과 르마는 그리즈만과 윙백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 그 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마와 데폴보다 개인 돌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즈만이 도와주러 오지 않아도 측면과 중앙에서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역할 이강인에게 아주 찰떡입니다. 수비적인 역량도 이강인이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 축구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즈만이 프리롤처럼 뛰면서 모든 공격에 관여하는데 이강인과 겹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강인과 그리즈만이 좋은 구강을 보여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강인은 다른 미드필더와 다르게 그리즈만의 플레이메이킹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팀의 중심은 그리즈만이겠지만 때로는 이강인이 중앙에서 볼을 잡아 경기를 운영하면 공간 이해도가 좋은 그리즈만은 더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로 향하는 것이죠.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공존시켰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 지향성이 공격보다는 수비를 향한다는 점, 시즌 도중에도 팀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은 우려되지만 이강인의 장점을 잘 알고 데려가는 게 맞다면 아틀레티코도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과 연결되고 있는 팀, 바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현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강 정력을 갖춘 팀이라는 점에서 이강인에게 맨시티 입성은 큰 도전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기존의 맨시티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뒤에 상대 진영에서 볼을 많이 돌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 맨시티는 조금 다릅니다. 4-3-3이 아닌 3-2-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빌드업을 즐겨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맨시티의 축구는 더 속도감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맨시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 플레이를 통한 기회 창출을 엿보는 팀이었다면 이제는 중앙에서 다이렉트한 축구를 구사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맨시티가 변화한 이유는 홀란드의 가세 때문이죠. 중앙에서 홀란드가 상대 수비수를 끌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균도안과 더브라이너에게 공간이 납니다. 글리시와 베실바는 측면 넓게 위치해서 상대의 횡간격을 벌려놓고 그 사이 공간으로 직선 패스를 넣어주거나 직접 전진하는 플레이를 활용하죠. 한마디로 빌드업이라는 체계 위에 효율을 얹은 이번 시즌 맨시티입니다. 맨시티의 시스템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이강인은 측면보다는 중앙에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톤 빌라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은 측면에 배치되어도 중앙 지형적인 팀에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맨시티는 윙어들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빈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이강인은 그릴리시와 베실바의 포지션이 아닌 중앙에서의 연결고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강인의 경쟁자는 균도안입니다. 더브라이너가 왜 이강인의 경쟁자가 아닌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인이 맨시티에서는 볼을 잘 차는 것만으로도 장점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맨시티에서는 전진성과 경기 운영 능력 이 두 가지를 극대화해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창의적인 선수들이 너무 많기에 이강인은 맨시티에서 조금 더 성실한 플레이로 장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귄도아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돌고 있고 잘려야 한다고 한들 체력적인 이슈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 대체자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강인이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